그 전에 미국 상황을 먼저 좀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미국은 지금 현재 상황을 제가 비유한다면요, 이 호랑인데, 여전히 호랑인데 이빨이 한 2개 정도 빠졌습니다. 송곳니는 아니라 하더라도 하여간 뭐 앞니든 어디든 간에 이빨이 한 2개 정도 빠졌습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자, 미국은 21세기에 들어와가지고 20세기와는 다른 저는 이거 새로운 처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21세기형 경제 위기를 2번이나 겪었습니다. 한 번은 글로벌 금융위기, 또 한 번은 코로나 재난이죠. 그거를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기본적으로 달러를 찍어내는 걸로 대응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찍어냈죠. 이걸로 달러를 이렇게 발행할 수 있는 걸로 할 수 있는 거는 외환위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외환위기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나라잖아요. 미국은요.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나라니까요. 그렇지만 국가 채무가 굉장히 급증하고 재정 여력이 굉장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위기의 충격이 상이하게 배분되고 있습니다. 부유층보다는 중산층이나 보통 사람들에게, 서민들에게 충격이 집중되고 있고, 금융자본은 상대적으로 그 속에서도 돈을 벌고 있고, 중소 실물 자본이 타격을 보고 있고요. 그 속에서 미국인의 꿈이라고 얘기하는 미국식 사회개혁이 크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누가 무엇이 이 경제 위기를 만들었는가 봤을 때, 이 문제는 소득 불평등이 만든 겁니다. 소위 경제의 불균형 문제, 미국 내부적인 불균형은 바로 소득 불평등인 거고요. 대외적인 불균형은 뭐냐? 미국의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입니다. 그래서 대내적인 불균형은 해소하기 힘들다 보니까, 이건 계급투쟁이니까요. 계급투쟁이니까 부자들을 그러니까 억제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항상 하는 게 뭡니까? 외부에다 눈을 돌리게 하죠. 바로 그게 뭡니까? 중국 때리기. 자신들의 경상수지 적자를 축소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한 걸로서 중국 때리기를 가는 거죠. 그런데 내부의 불균형 문제, 즉 소득 불평등은 계속 외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미국의 재정 위기가 지금 문제가 되는 이유는요, 세계 군사 강국이잖아요. 경찰 국가잖아요. 이게 힘들어진 겁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봤듯이요, 이게 힘들어진 거예요. 미국의 재정 위기 상태가 제국을 관리하기가 어렵게 된 겁니다. 이런 상태를 염두에 두면서요, 한번 봐봅시다. 자, 미국의 국가 채무 비율의 추이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GDP 대비 95%였었습니다. 미국의 국가 채무가요. 그런데 1970년대까지 쫙 줄어들잖아요. 왜? 어떻게 줄어들 수 있었느냐? 미국 부유층들이 자기 역할을 했던 거예요. 세금을 많이 내가지고요. 근데 80년대 이후부터 이제 미국이 전비 경쟁을 벌이잖아요. 소련하고요. 그래서 국가 채무가 확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때도 어떻게 했느냐? 레이거노믹스가 뭡니까? 부자들을 감세를 해줬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가 채무는 증가하죠. 미국이 군사 강국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비를 확보하려면은 미국의 소위 말해서 엘리트층들이, 부유층들이 그에 비례하는 헌신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근데 세금은 오히려 줄면서 군비 지출은 강화하다 보니까 국가 채무가 증가할 수밖에 없죠. 클린턴 때 잠깐 그러니까는 줄어들죠. 세금을 올려가지고요. 그런데 다시 부시 때부터 다시 급증을 하고, 금융위기를 맞이하면서 결정타를 맞죠. 한 60%에 있던 것이 105%까지 증가하죠. 그러다가 코로나 재난을 맞으면서 다시 132%까지 뛰었습니다.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서 2배 이상이 증가했죠. 이게 미국의 지금 국가채무 상황입니다. 미국 정부의 채무의 절대액을 보게 되면요, 금융위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8조 7천억 달러였었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냐? 지난해 기준으로 27조 6,400억 달러니까요. 거의 19조 달러가 증가한 겁니다.
지금 미국의 GDP가 한 20조 달러 됩니다. 미국의 GDP만큼이 국가 채무, 정부 채무가 증가한 거예요. 자, 정부 채무가 증가를 하면요. 정부가 채무가 증가하면 정부가 그 빚에 대해서 이자는 갚아야 될 게 아닙니까? 원금은 돌려받긴 한다 하더라도요.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GDP의 한 3% 됐었습니다. 3% 됐었는데 그때만 해도 견딜 수 있었던 게 뭐냐? 성장률이 3%대였었어요. 성장률이요. 그리고 클린턴 때 90년대에 세금을 더 많이 걷잖아요. 그런데 2000 금융위기 이후 현재까지 미국의 성장률은 1.3% 떨어졌습니다. 금융위기 이전에 그러니까 대안정기에 비해서 한 40% 수준으로 줄어든 거예요. 성장률이요. 성장률이 줄어든 거예요. 근데 견딜 수 있는 건 뭐냐?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도 줄어든 거예요. 3%에 있던 것이 한 1.5% 안팎으로 해요. 왜 그러느냐? 금리가 바닥까지 내려갔잖아요. 금리가 제로금리가 이렇게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부의 이자 부담도 같이 줄어든 겁니다. 그러면 정부 이자 부담이 한 1.67% 지금 현재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의 성장률이 지금 그러니까는 한 목표치가 향후 한 2.5에서 한 2.7%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는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인 거예요. 이자는 감당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금리를 올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금리 올리게 되게 되면은 이자 부담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일본이 바로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미국은 아직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지금 임계치에 접근해 가고 있다 보는 거고요. 자, 이자 부담이 그러니까는 소위 명목 성장률보다는 아직도 하회하기 때문에 미국은 견딜 수는 있습니다. 견딜 수는 있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금리를 올렸을 때 이게 그러니까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 봐보세요. 일본이 정부 채무를 엄청 찍어내더라도 금리가 지금 2016년부터 마이너스 금리잖아요. 일본은행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0.1%잖아요. 2016년부터요. 2016년 7월달부터요. 그래가지고 보게 되면요, 일본의 경상 성장률이요. 성장률이 한 1.6 안팎에서 이렇게 갑니다. 이자 지출이. 그런데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성장률이 한 2%, 경상 성장률이 한 2% 됐었어요. 2017년까지. 이 FI라는 게 뭐냐면 피스칼 이어, 재정 연도를 얘기합니다. 일본은 재정이 4월 달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3월 달에 끝나니까요. 일본의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2017년만 하더라도 이자 부담이 1.64%였었고 반면에 성장률은 2.0%였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었어요. 예, 성장한 만큼 소득이 증가한 거 가지고 이자는 갚을 수가 있는 정도니까요. 근데 문제는 2018년도부터입니다. 제가 늘 한국과의 이 한일 간의 변화가 2018년부터를 제가 주목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일본이 2018년도부터 성장률은 쭉 떨어집니다. 0.3% 떨어졌는데 이자 부담률은 1.6% 변화가 없는데 성장률이 그러니까 이자 부담률보다도 더 낮아지게 됩니다. 훨씬 낮아지게 돼요. 거기다 2019년도, 2020년도에는 성장률이 마이너스로까지 떨어져요. 이자 부담률은 크게 안 변하고 있는데 일본의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일본은 정부가 그러니까는 일본 전체가 그러니까 증가한 소득을 가지고 일본 정부의 이자도 갚기가 힘든 상태가 된 겁니다. 미국은 아직까지는 감당할 수가 있는 상황이라 이겁니다. 자, 이 채무가 이렇게 폭발하고 있다 보니까는 대개 우리가 금융위 같은 경우는 국가 채무 증가를 수반합니다. 왜? 은행들한테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해가지고 은행들 구제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국가 채무 증가하다 보면 금리가 인상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정부가 채권을 많이 발행하게 되면 금리가 인상이 될 수 있는데 이걸 억제하기 위해서 돈을 막 찍어낸 거죠. 돈을 막 찍어낸 거예요. 돈을 찍어내가지고 국가 채무 증가를 감당한 겁니다. 그럼 이 국가 채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되게 전통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일으켜가지고 국가 채무에 대한 그러니까 실질적인 부담을 낮추는 방법. 이게 수행이 교과서에 있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 일으키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지난 15년간의 인플레이션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돈을 엄청 찍어낸데도 불구하고요. 왜 그러느냐? 소득 불평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만약에 외채 형태라면 국가 채무는 파산으로 이어지죠. 그런데 미국은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환위기 같은 건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 15년간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뭐냐? 그렇게 돈을 찍어냈는데 그 찍어낸 돈이 전부 다 실물 경제로 경제에서 순환하는 게 아니라 부유층한테 다 이게 집중된 겁니다. 거기다가 금리를 바닥까지 내리다 보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경제가 좀비화됩니다. 과거에 제가 얘기했죠. 즉 0%일 때하고 3%일 때하고 기업이 돈을 그러니까는 만약에 은행에서 대출받았을 때 자금을 조달했을 때 채권을 발행해서 0%로 조달할 때하고 3%로 조달할 때하고 기업은 어떻습니까? 0%일 때는 돈을 못 벌어도 견딜 수가 있는 거잖아요. 상환할 이자 부담이 없는 거니까요. 반면에 3%일 때는 3% 이상은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비 기업들이 수익을 못 내는 기업들이 생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경제 전체의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고요.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면 성장률도 둔화되게 되죠.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의 성장률이 1.3%까지 떨어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에 그러니까 좀비 기업들이 많다 보면요. 통화 정책을 정상화하기 힘듭니다. 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좀비 기업들이 죽는다고 아우성 치거든요. 이 좀비 기업들의 수백만 명이 고용되어 있거든요. 예? 이걸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하려면은 이들의 그러니까 출구가 보다 고부가 가치 쪽으로 이렇게 옮겨갈 수 있는 산업 재편이 전개돼야 되는데 그게 안 전개되게 되면 산업 재편이 일어나지 않으면 혁신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으면요. 이거 정리를 못 합니다. 그래서 미국 연준이 2019년도에 코로나 재난 이전에 다시 금리를 3차례나 인하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금리를 못 올려요. 국가 채무 때문에도 못 올려요. 좀비 기업들이 많아서도 못 올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은 둔화되고 성장이 둔화되져요. 이런 악순환 고리에 빠지게 됩니다. 자, 미국의 국가 채무, 위의 그림이 미국 연준이 찍어낸 돈입니다. 한 9천억 달러뿐이 안 됐던 그러니까는 금융위기 이전에 했던 것이 쫙 증가하잖아요. 4조 5천억 달러가 증가했다가 지금 8조 2천억 달러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예? 연준에서 찍어낸 돈이요. 그러면서 국가 채무도 같이 급증을 했죠. 근데 그렇게 많이 찍어낸 돈이 다 어디로 갔느냐? 밑에 있는 그림이 화폐 유통 속도입니다. 돈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돈이 하는 거예요. 이 그림이 밑에가 잘려가지고 좀 보여드리기가 좀 그런데 보시게 되면은 화폐 유통 속도가 쭉 떨어지죠. 화폐 유통 속도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10,000원짜리 한 장이 1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래를 몇 차례 성사시켜주나 이거예요. 거기에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지냐 이거죠. 이게 여러 차례 이게 결제를 해줄수록 돈이 막 돈다는 얘기잖아요. 예? 돈이 돈다는 얘기는 경제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고요. 돈이 안 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안 오르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기업들의 부채도 급증하고 있어요. 기업들의 부채도요. 금융위기 때 좀 급증했다가 잠깐 이게 좀 줄어졌다가 다시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다시 또 한 10% 지난 1년 사이에 10% 정도나 포인트나 증가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국가 입장이나 기업 입장이나 자, 생산성 증가를 봐보세요.
금융위기 이후에 지난해까지 생산성 증가율이 비농업 부분 전체를 보게 되면은 2.7%, 연 2.7%에서 연 1점으로 떨어졌죠. 제조업만 보더라도 어떻게 제조업은 더 심하죠. 금융위기 이전에 4.4%였는데 0.2%가 떨어졌잖아요. 생산성이 이렇게 둔화되져요. 왜? 좀비 기업들이 경제가 좀비화되기 때문에. 성장률이 둔화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생산성은 성장률의 중요한 이 포션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 미국채 만기가 10년짜리인 수익률 지난 6개월 동안의 수익률 봐보세요. 최근에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고용지표가 좋아지면서 지난 며칠 동안에 좀 오르긴 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6개월 전에 비하면은 굉장히 낮은 상태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고용이 회복되면서 테이퍼링은 뭐냐면요. 미국 연준이 지금도 한 달에 1200억 달러씩 채권을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완을 하고 있죠. 이거를 중단한다는 게 아니라 줄여간다는 얘기죠. 매입 규모를. 돈 찍어내는 규모를 줄인다는 것이 테이퍼링의 뜻인데, 예? 이게 이제 이 목소리가 증대를 하고 있죠. 자, 고용지표를 보게 되면요. 코로나 재난 때 실업률이 급증했다가 지금 과거에 테이퍼링을 했던 때가요. 2013년 5월 달에 했었습니다. 그때 실업률 수준 밑으로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테이퍼링 조만간에 시작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즉 연준이 찍어내는 돈 규모를 중단한다는 게 아니라 줄여간다는 얘기인 겁니다. 테이퍼링이라는 것은요. 자, 반면에 실업률만 가지고는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게 고용률. 고용률은 여전히 과거 2013년 테이퍼링 할 때보다 거의 근접은 했지만은 약간 낮지요. 그래도 고용률도 어쨌든 간에 올라가는 추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테이퍼링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게 되는 이유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고용률을 이렇게 실업률도 줄어들고 고용률은 증가하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임금 인상률입니다. 임금 인상률이요. 미국 전체 노동자의 중간 임금 노동자의 임금 증가율을 보게 되면요. 이 오른쪽에 보시면 지난 6월 달에 최근 자료가 6월 달 3.2%로 그러니까 최근 그 평균치보다 낮습니다. 낮아요. 임금 증가율은 그렇게 강한 모습을 안 보여주고 있죠. 소비 지출 봐보세요.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금융위기 전 무렵에 한 68%에서 한 70%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게 바로 그겁니다. 소비 지출도 최근에 많이 회복이 됐죠. 2분기에 그러니까 69%까지 올라갔으니까요. 최고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개인 소비 지출의 연 증가율 추이를 봐보세요. 지난 80년대부터 쭉 떨어져가지고 2000년대 이후에는 거의 소비 지출 증가율이 2%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머무르고 있죠. 이 얘기는 뭐냐? 소비 지출 연 증가율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요? 아까 앞에서 GDP 대비 소비 지출 비중은 한 70% 가까이 되는데 소비 지출 증가율은 그러니까 안 늘고 있다 이거예요. 그건 뭡니까요? 소득이 안 느는 겁니다. 소득이 안 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득이 안 늘기 때문에. 총소득 중 중간층, 소위 중산층이죠. 그러니까 30%에서 70% 사이 아니죠. 60%니까는 하위 20%에서 상위 20% 사이에 있는 60% 중간 60%의 소득 비중이 쫙 이렇게 하락해 왔거든요. 중산층이 붕괴돼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투자 GDP 대비 민간 부분의 총투자를 봐보세요. 여전히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을 못하고 있잖아요. 금융위기 이후에. 코로나 재난 이후에도 여전히 지금 최근에도 꺾이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렇죠? 소비도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소비의 절대액이 가계소득이 그러니까는 증가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올라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투자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 경기가 강한 그러니까는 성장을 하기는 힘들다고 시장에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에 우리가 고용이 테이퍼링이 조만간에 시작된다는 신호가 옴에도 불구하고 3개월물, 만기 3개월짜리 채권 수익률이 안 오르고 있잖아요. 왜? 그 얘기는 뭐냐? 금리는 당분간
오를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죠. 연준이 기준금리를 정책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없다고 시장은 보고 있는 거죠. 테이퍼링은 시작하더라도 금리는 당분간 금리 인상은 없다고 시장에서는 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미국의 그 과거의 경험, 2013년 5월 달에 테이퍼링 선언을 합니다. 5월 22일 날. 그때도 보시게 되면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2%에서 한 3%로 한 1%포인트 올랐다가 다시 쭉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지느냐? 미국 경제가 그렇게 강하게 성장을 못하다 보니까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은 계속해서 제로금리를 유지하고, 예? 제로금리를 유지하고 양적 완화도 늦게까지 그렇게 계속 지속을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풀린 돈들이 어디로 가느냐? 주식시장으로 간 거죠. 테이퍼링 선언하게 되면 돈이 그러니까 유동성이 시중에 줄어든다는 신호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갔던 이유는 연준이 돈을 쉽게 못 줄일 거라는 얘기죠. 통화 긴축으로 전환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지난 한 5년 동안에 보게 되면요, 여전히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여전히 낮은 상황이죠. 최근에 조금 오른 게 맨 끝에 보여도 여전히 낮은 상황이잖아요. 이건 뭡니까요? 미국이 장기적으로 경기가 강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없다고 시장은 보고 있는 거죠. 30년물 수익률을 봐보세요. 30년물이요. 30년물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최근에 이렇게 좀 떨어져 왔던 게 지난 6개월 동안에요.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가 그렇게 건강한 성장이 지속될 것 같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죠? 달러 가치도 봐보세요. 달러 가치. 6개국 통화로 구하는 달러 가치도 보게 되면요, 과거 우리가 지난 5년 동안에 우리가 평균에 비하면 여전히 굉장히 낮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자, 미국의 경상수지가 그런 와중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난해 보게 되면 GDP 대비 3%를 다시 넘어섰습니다. 경상수지 적자가 돼가지고 금융위기가 터졌다고 그랬는데 너무 이게 증가해가지고, 문제는요, 달러 가치하고 미국의 경상수지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미국 수출이 많이 증가해가지고 경상수지 적자가 줄어들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수입액이 증가를 해가지고, 수입이 증가해서 경상수지 적자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코로나 재난에서 벗어난 소비가 살아나면서 GDP 대비 3%, 마이너스 3%를 다시 넘어섰잖아요. 그렇죠? 자,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 추이입니다. 1990년부터 최근까지요. 2002년을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유는요, 1000억 달러가 돌파한,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1000억 달러 돌파한 게 2002년인데요. 2002년이 무슨 해냐면은 중국이 WTO에 2001년도 연말에 가입을 하죠. 그러면서 중국이 이제 그러니까 세계 무역 시장에 편입이 되어지면서 중국의 수출액이 급성장을 합니다. 중국의 수출이요. 주로 미국에서 엄청나게 돈을 벌지요. 수출해서 돈을 벌지요.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는 계속 증가를 하지요. 3천억 달러를 돌파를 했지요. 2000년대 후반에는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3천억 달러, 2018년도에는 4천억 달러까지 돌파했었죠. GDP 대비 한 1.9% 정도를 가고 있죠. 그런데 2020년도 지난해 코로나 재난으로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서 좀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1.4% 정도고요. 그렇죠?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여전히 GDP 대비 한 1.6% 정도는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지금 보게 되면요, 벗어날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다는 얘기인 거예요. 트럼프 시절에 그렇게 미국과 중국이 으르렁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2%에서 한 1.6% 정도뿐이 안 낮출 수가 없었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거죠. 경상수지 적자가 다시 증가를 해요. 대중 무역 적자는 축소가 되는데 경상수지 적자는 증가한다 이겁니다. 그건 미국의 산업 구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미국의 산업 구조 때문에요. 중국의 무역 적자 줄인다고 해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거죠. 자, 미국이 지금까지 봤던 걸로 통해서 미국이 그러니까는
과거처럼 세계의 군사 강국의 역할을 하기에는 미국의 내부의 지금 상황이 이렇게 녹록치가 않다는 것을 지금 제가 이렇게 쭉 보여드린 거예요. 미국이 갈수록 그러니까는 경제 활력을 유지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는, 예?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은 그러니까는 동맹이 필요하고, 즉 다른 국가들한테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라는 얘기인 겁니다.